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조합원들의 경찰 연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법을 위반한 폭력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해 강대강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북이 유엔 총회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과의 날선 공방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이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우상호 새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며 조기 수습을 노리지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두고 책임지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정책 핵심인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해 특별팀을 이번 달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겨 1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방송인 송혜 선생님 빈소에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결식은 내일 오전 엄수됩니다. 동료 방송인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부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기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날선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일 비대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30대 대표 그리고 최다선 의원 사이의 갈등입니다. 거친 말도 오갔죠? 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 직전에 SNS를 통해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면서 다시 정진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는 등 할 수 있는 예우는 다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진석 의원은 조금 전 SNS에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없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면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선거 승리 뒤 터져나온 불협화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양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당을 위해서 또 당원들의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진전이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의 흔들린다는 뜻이라면서 민주당의 혁신구호는 상상할 수 있을 뿐 현실이 될 수 없는 유니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겁니까? 네, 어제 당무위원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명에 대한 인준 안건을 통과시켰고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당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만 비대위 출범과 별개로 당의 관심은 차기 당대표를 뽑을 8월 전당대회에 쏠려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문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오늘 재선 의원 간담회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합의하거나 당내 구성원 60에서 70% 이상이 동의할 때만 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게 그런 거에 해당하느냐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검사 13명을 주요 요직에 임명해서 권력을 분산해 견제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색해졌다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복잡한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방송인 송혜 선생님 빈소에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방송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고인의 발자취를 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조문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례 둘째 날 조문이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쯤 되어갑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방송계 인사들이 이곳 빈소를 찾아 대선배인 송혜 씨를 기렸는데요. 배우 최불암 씨에 이어 방송인 전현무 씨와 임성훈 씨, 희극인 김숙 씨와 가수 이미자 씨 등 다양한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진 어제도 밤 늦게까지 애도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유재석, 조세호, 심영래 씨 등 방송계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고 정부와 정치권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는 금관 문화훈장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각계의 추모 행렬에서 최고령 방송인 송혜 씨가 생전에 남긴 발자취를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54년 연예계에 발을 들인 뒤 70년 가까이 현역 방송인으로서 활동한 만큼 우리나라 방송계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활약하면서 매주 일요일 낮을 친근한 목소리로 열었는데요. 전 세계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공식 확인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냈던 만큼 고인의 이름을 딴 서울 종로 송혜길과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 등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극인 장으로 치러지는 이번 장례식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고인의 염습과 임관식이 진행되고 내일 새벽 연결식과 발인을 거쳐 고인은 아내 서국이 여사가 안장된 대구 송혜공원에 잠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 시작됐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이달 상순에 개최할 거라고 예고가 됐던 회의인데 시작이 된 거죠? 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과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 그리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중앙위 부서 실무자들과 성, 도급 지도적 기관,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자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토의 의정들은 만장일치로 승인됐고 이에 따라 의정 토의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는 한 번 열리면 4대세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틀이나 사흘째에 분야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결정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되곤 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이 지난달 회의 소집을 예고하면서 올해 당과 국가 정책의 집행 실태를 중간 총화하고 1년의 중요 문제를 토의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점과 전원회의의 위상에 비춰볼 때 전체 분야의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만큼 관련 결정이 내려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남, 대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실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유엔 차석 대사는 고위급 대화를 원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최근 실시한 연합훈련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position we've taken. We think it's the right position, and it's the position we will sustain as we go forward.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최근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며 대화 복귀를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고위급 관리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됐고 구체적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이어 구체적 제안이 담긴 고위급 대화 제안이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어제까지 노조원 3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그제, 그러니까 지난 7일 출정식을 시작한 이후로 오늘로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모두 6,500명 정도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2만 2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겁니다. 화물연대는 오늘도 비슷한 인원이 참여해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줄어 하루 매출 손실액이 153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차에서는 납품 차량 일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이 시작됐고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는 신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다른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동차 산업연합회는 파업과 물류 방해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도 하루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 톤 정도를 출하하지 못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노조원 3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는 오가는 화물차를 막아선 혐의로 조합원 15명이 검거됐고 부산 신항 주변에서는 물병과 달걀을 던진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노조원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면서 무차별 연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 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업 규제 풀어주기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특별팀을 이달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치솟는 물가와 관련한 언급이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국내 물가를 두고 국제유가 상승 등 나라 밖 요인들의 영향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2차 추경 등으로 시작된 각 부처 물가 안정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필요하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물가가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프레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합니다.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 부총리는 이어 새 정부 5년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특히 기업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 규제를 풀기 위해 추 부총리 자신이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이번 달 안에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 중요 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네, 정부는 다음 주 교육과 연금 등의 구조 개혁이나 세제 개편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한 차례 공개 일정을 미뤘던 용산공원을 내일 시범 개방합니다. 대통령실이 보이는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안전성 검증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범 개방 시작점은 주한미군이 장군 숙소로 쓰던 곳입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범 개방이 되면 국민 방문을 환영하는 의장대 행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이 나옵니다. 이곳에 서면 대통령실을 볼 수 있고 일부 관람객은 대통령실 앞들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운 스포츠필드 부지에는 20m짜리 그늘막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직선거리로 1.1km 정도인데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객을 받습니다. 하루 5차례로 나눠 한 번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방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양이 기름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 기준치는 흙 1kg당 500mg인데 장군 숙소 부지는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쉼터 공간이 마련된 스포츠필드 역시 최고 농도로 보면 TPH가 36배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체류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고엽제 문제처럼 시간이 지난 뒤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염된 흙을 다 드러내서 깨끗한 흙으로 바꾸거나 약품 처리로 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피복을 해서 완벽하게 막아질 수 없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주거, 집 못 져요. 공원 시설 못 들어옵니다. 현행 법상으로 공원으로 개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국토부는 혼잡도를 고려해 체류 시간을 정했을 뿐 오염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인조잔디나 시멘트로 땅을 덮거나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하는 저감 조치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관람을 오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토양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오염된 곳은 동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시범 개방에 이어 9월부터는 임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는 드래곤힐이라는 미군 전용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반환받는 대신 후암동에 있는 부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남지 않게 되지만 예산이 추가될 경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 있는 미군 전용 드래곤힐 호텔입니다.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호텔 부지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있는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후 잔류기지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 기지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겨우 300m가량 떨어진 채 자리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호텔 부지를 반환받고 대신 대체 부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에 제공될 대체 부지는 후암동 부근의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이 성사될 경우 드래곤힐 호텔 부지는 시민에게 공개될 용산공원 예정지에 포함되거나 과거 청와대 영빈관처럼 국가 외빈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잔류기지 위치를 다시 조정하게 된 만큼 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소말리아 인도주의 조정관은 현지 시간 8일 최근 소말리아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4차례의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른 우기가 닥치면 아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급등, 여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아프리카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Lo voglio dire chiaramente, dalla Russia ci aspettiamo segnali chiari e concreti perché bloccare le esportazioni del grano significa tenere in ostaggio e condannare a morte milioni di bambini, donne e uomini.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터키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пшеницы и других злаковых. Поэтому какого-либ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у кризису эта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 украинским зерном не имеет.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йшим образ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길이 막혀 사일로에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아프리카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세계는 식량 대재앙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300년 전에 가라앉았던 선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조 원어치의 보물이 실려 있는 보물선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 누렇게 반짝이는 건 금덩어리입니다. 무늬마저 선명한 술잔을 비롯해서 각종 도자기도 가득합니다. 이런 보물이 1,100만 개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산호와 해초에 뒤덮여 있지만 선박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산호세호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 200톤을 싣고 가다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건 소유권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침몰 지점은 콜롬비아지만 선박은 스페인 함대 소속인데다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 것입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1981년부터
당사자 사이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보험을 차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꾼 콜롬비아가 지금은 유리한 편이지만 인양이 본격화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르면 8월부터 복잡한 서울 강남의 도심에서도 운전자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현대차와 오늘 오전 10시쯤 강남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 시작 전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호 승객으로 탑승해 포스코 사거리에서 르네상스 호텔을 돌아 모두 3.4km를 이동했습니다.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노선이 있는 상암 자율주행차와 달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최단 경로를 찾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운행이 갖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어떤 시범 도시, KCT 이런 데서만 운행이 가능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왕복 14차로와 10차로가 연결되는 강남의 가장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뿐 아니라 뭐 택시, 오토바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행자까지 겹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혼잡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얘기는 곧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다른 곳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 상암에서는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요. 예. 경기도도 9월 판교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관광지 중심의 운영이 계획돼 있고요. 부산, 대구, 부천 여러 곳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지역에서 이런 자율주행 운행차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좀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6단계로 분류를 하고 5단계다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 규정은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예. 규정이라는 얘기는 일부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다가 자율주행 모드를 놓으면 회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교통 상황이나 사고 유무, 낙하물 등을 피해서 차선 변경을 통해서 속도까지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제 서울 톨게이트가 다 다가왔으니까 핸들을 맡아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이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졸음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차량이 스스로 비상등을 켜면서 갓길에 정차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자율주행 3단계인데 법으로는 3단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이 아니고 서울시내 가장 복잡한 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3단계,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인 거고요. 이게 운전대에서 장시간 손을 뗄 수 없었던 2단계보다 개선된 형태인 건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돌발 변수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운행이 가능한 건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0단계라는 것은 예전에 그냥 아무 자동차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는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고 차량이 판단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고 핸들을 넘겨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교통 상황이나 교통 체계, 신호 체계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하고 차량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인프라의 개발까지 연계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3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운전자가 없어도 되기 직전까지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면 주차하고 차를 빼오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휴가철에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절도 그렇고요. 그럼 차 막히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 정차는요, 이미 기술로도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전에 구매한 뭐 첨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의 그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도 주정차는 자동으로 이미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정차 특정 구간에 있는 기술들은 충분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제가 차에서 내릴 때도 뭐 우산을 들거나 짐을 많이 내릴 거나 옆차고의 간격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내린 상태에서 옆차고의 간격을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요. 결국 주차장의 면적도 다시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명절에 말씀하셨는데 대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 속도로 여러 대가 쭉 가는 경우보다는 앞차가 잠시 정차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어떤 정체도 차량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플래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군집 주행을 하면서 앞차고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떠나서 피로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장거리 명절에 장시간 운전에서 일단 핸들을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운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생활 문화,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눈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와 센서 같은 장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인간의 눈이나 순발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요. 라이다나 레이다를 이용하면 각종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한번 테슬라가 대만에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전도돼서 넘어져 있는 하얀 탑차 트럭을 그냥 돌진하면서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얀 그 차체 자체를 그냥 하늘로 인식한 거거든요. 결국 라이다, 레이다, 뭐 영상 분석 센서,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정상 카메라까지 이용한다면 사람의 눈보다 훨씬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조금 전에 테슬라를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면은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제작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작비나 원가 상승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실제 몇 개의 센서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차들끼리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대부분 필요가 없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브레이크 핸들도 없이 사람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 4단계 이상부터는 제작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실제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블루오션에 발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테헤란로에서 시범 운영하기 전 단계에 정말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신호 체계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운행 차량하고의 연동, 통신 체계 준비, 각종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충분한 교통 체계하고의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범 사업을 펼칠 경우에 혹시 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율주행에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통신시설을 자동차고의 통신시설망을 좀 깔아놓은 도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동차 개발이나 시범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제 5G 쪽으로 완전히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놓은 통신 설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설비들을 다시 또 구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차별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될 때 그때마다 좀 우리 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곤 했었거든요. 이번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법 체계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법이 이제 파지티브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지티브가 긍정적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시범 사업을 어느 도시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헤란 강남대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게 되면요.
그 지역을 지으면 나머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게 있죠.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은 위험하니까 시범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네거티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외 지역에서는 다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뒤돌아서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얼른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컨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보행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자와 차량이 눈을 마주쳤는지를 영상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비식별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제작사가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 R&D 이런 회사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각종 규제가 기업하기 좋고 어떤 연구 개발에 적합하도록 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요란하고 또 기습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건조한 날씨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다시 날이 더워집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의 30대 수장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 정진석 의원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혁신위 설치와 우크라이나 방문, 공천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가 정치 선배의 우려를 조롱한다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당 대표도 나이 순으로 뽑자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당내 20대 인사들이 이 대표를 두둔하면서 세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감정 싸움으로 비화한 여당 내 주도권 싸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오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온 거고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 경쟁으로 그걸 승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고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최재형 의원한테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에서 다뤄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고 내용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최재형 의원이 뭘 다룰지도.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천권을 이준석이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분들은 공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혁신 논의가 당내 최고 지도자 간의 그런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두 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시기가 맞느냐 아니면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띄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논란에 이제 거론이 되셔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역위원장인 거죠? 거기에 네. 이제 공모를 하셨고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네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강특위라고 이제 예. 심사기구가 조강특위라고 그러는데 예.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예. 네, 심사하고 면접도 봐요 저희. 예. 그다음에 서류도 다 제출해서 내고. 예. 예, 이제 공모가 난 지역만 이제 예. 지원을 해서 사실 이제 심사해서 결과를 받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분당을 지역에 이제 결과가 그 조강특위에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죠. 합격했죠, 사실. 아, 그럼 이게 최고위에서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최고위는
그 조강특위의 이제 결론을 예. 법과 원칙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존중을 하죠. 네. 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지금 이게 당협 쇼핑이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그 이 쇼핑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좀 악의적인 것 같아요. 예, 좀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2030들 사이에서 요즘 이제 댓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수시에 그 지원서를 6장 썼으면 난 대학 쇼핑이냐? 그다음에 나 이력서 수도 없이 많이 쓰는데 그럼 나는 회사 쇼핑이냐?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부분을 사실 이게 건드려지는 거라 이제 이런 단어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쓰는 건 괜찮지만 이게 예.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분당을 지역은 사실 전략적으로 저희가 탈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2년 후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 재선 의원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인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인을 했는데 예.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그런 관점으로 아마 심사한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네. 조강특위 심사까지 마친 상태시고요. 네. 그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 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점, 내용, 그리고 인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처음에 이제 겸손 모드 가다가 바로 내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양상은 짐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남의 당이지만 들어보면 예. 6월 1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준석 대표하고의 그 감정적 정리, 대립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자는 윤핵관과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5월 안에 좀 정리를 하자 하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가 이렇게 박빙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실행이 될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6월 2일을 징계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선거 결과 밤에 보고 6월 2일 날 바로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뭔가 절단을 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24일로 일단 미뤄졌잖아요. 네. 예. 그런 전차를 이렇게 5월 달 내지는 지금 6월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윤핵관 내지 하여튼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앙금이 쌓였구나. 2번 가출을 했죠.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준석 대표가 공사석에서 했잖아요. 그중에 예. 일부는 보도가 됐고요.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 감정적 앙금이 쌓였고 이것이 3월 9일 선거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예. 6월 24일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든지 6월 24일을 넘어가면은 그냥 봉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24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갈등, 앙금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봉합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정치는 이제 살아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목 잡을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저는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새로운 정부에.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도 이거는 이 설전하고 이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예.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당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를 2번 이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은 그 젊은이들의 패기, 열정, 독특함 이거 그다음에 그 어른들의 그 노련함, 완숙함 이게 잘 협치가 돼서 가는 게 우리 당의 그 앞으로 나갈 길이기 때문에 예. 잘 협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른들인데.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30대 대표 그리고 최다선, 5선 중진의 어떤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은 그럼 당권 경쟁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혁신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혁신을 입에다 달지 않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여야가 다 뭐 혁신 그러는데 항상 혁신에는 갈등이 따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혁신 이 공천에 관련된 이런 위원회를 띄우는 것은 1년 반 정도 후에는,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공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밑밥 작업 내지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 6월 1년 뒤면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대표를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달 이후에는 대표가 아닐 개연성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연말에 전개될 이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뜻을 내지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느 조직이든 잘 되고 있을 때 뭘 바꿔놔야지 못 되고 있을 때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야 될 사람들은 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 일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6월 1일 날 사실 압승을 했을 때 다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겸손 뭐 어쩌고 저쩌고 고개를 숙이고 혁신을 얘기할 때 저거 얼마나 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상대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네. 혁신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양측에 자제를 좀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이 대표가 귀국하지 않습니까? 귀국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지도부가 모여 있을 때 네. 이제 이거 그만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전달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우리는 아직 정권 교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아직도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의 승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당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지방선거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놓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혁신 이 부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혁신이라는 화두를 이미 국민의힘이 가져온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일단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놓쳤습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SNS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건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든. 예.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범어동 법원 주변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재 사고가 났고요. 지금 현재까지 소방당국이 7명이 숨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 화면인데요. 저희가 시청자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불이 나거나 연기가 보이는 화면은 아닌 것 같고요. 소방당국이 현재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사진을 받은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대구시 범어동 법원 주변의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이 있었고 이 폭발과 함께 일어난 불로 7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도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고 소식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당 지도부의 우려를 이제 양측에 전달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답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알겠다. 아니요, 전달 이제 하기로 하고 아마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에서 아직 지금 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의 움직임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원 구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관건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 지금 이게 협상을 해봐야 알겠어요. 예. 법사위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오늘 좀 만나봐야 알겠는데 네. 지금 이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사실 법사위의 그 어떻게 보면 상원 역할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문제로 국회 안에서 제기가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그 19대 때 했는데 그때도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법사위를 상원으로서 두고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법사위로 권한이 집중되고 이런 예가 굉장히 있습니다. 가령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법사위로 로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안 1, 2 소위가 있고 법사위 이제 전체 회의가 있는데 소위 단계에서도 로비가 들어와서 그 법안을 막아달라랄지 그 법안의 어느 글자 하나를 고쳐달라랄지 법사위에 사실 모든 권한이 다 있거든요. 그 법사위가 빨리 할 수 있고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한 이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거 차라리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은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감대를 많이 이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을 축소하면 우리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보면은요, 그 민주당은 본인들이 힘이 있을 때는요, 본인들 마음대로 해요. 상식도 없고, 사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협치예요. 협치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은 여태까지 야당 몫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그 역대 정권에서도 이걸 다 민주당한테 줬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야당 몫을 본인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이 슬픈 역사예요. 사실 이거 본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 7월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고? 근데 지금 와서 그 약속 안 지키고 또 이번에는 뭐 권한을 축소하겠네. 뭐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아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받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주는 게 맞죠. 국회의장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주기 전에 이건 축소하고 뭐 그 다음에 주겠다?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죠. 신천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약속은 일단은 약속은 한 거니까요.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법사위 개혁안이랄까요, 개선안이랄까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서를 좀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가 좀 논란입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사실 복당 신청을 뭐 간접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여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국무위원회 뭐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공식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 추진의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향후 비대위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태도죠. 본인들이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탈당한 지 50일 만에 복당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민주당의 각종 행사 지금 뭐 지선 지방선거 패인 분석회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어요. 민영배 의원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검수완박 악법 처리할 때의 그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결국 무효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궁금한 게요. 간접적인 신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타진을 했겠죠. 원래 이게 지역위원회에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시당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까지 중앙당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있어요. 아마 광주시당 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으로서야 중앙당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이 민 의원이 하여튼 문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김진표 당시 의원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도 그렇게 됐고 해서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별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당은 사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탈당을 자꾸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당 과정을 조금 시간도 두게 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민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갔든지 간에 복당 과정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최고위원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문제를 다루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이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복당을 쉽게 해주고 그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당원 당규상 탈당하면 1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고 하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 그걸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정당이 최고위원회는요. 뭐 옛날 서양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의 의회는 여자를 남자를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당의 최고위원회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대위도 같은 권한을 가집니까? 그러면?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비대위도 물론 비상한 시기에 최고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 민 의원 건을 정식으로 다룰 거냐 말 거냐는 전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4월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 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이 복당이 되는 순간 이게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 아니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장 탈당, 그 꼼수 탈당이면 그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고 저희는 하자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국민들은 이분이
당연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복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다음에 지도부하고 뭔가 합의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빨리 그냥 복당시키시고 예. 그건 그 검수완박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무효 이렇게 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 희망사항이신 거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 시기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비대위의 일 구성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건 맞지도 않고 현명한 조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안을 두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아니다. 뭐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이 문제를 뭐 결정해야 한다.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지도부에서도 이 사안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결정이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불리를 따져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민영배 의원이 너무 빨리 올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조급해 보이고 이걸 당이 정식으로 다루는 것도 성급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검수완박 법안이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취임 이후에 그 직접 수사 기능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그 직접 수사 그 기능을 축소, 제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은 사실은 수사와 기소거든요.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얼마나 이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혹시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지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마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솔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을 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뺐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내부에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랬던 국민들 또 보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라는 거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탄핵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통령은 그런 많은 국민들을 사실 선거 기간 중에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계속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내부의 상처도 좀 치유해주고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게 사실 내부의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건 사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날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부 입장에서 전달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누군가가 뭐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사면이라고 하면은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지금 하루 사이에 윤 대통령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저께 얘기는 한 30-40% 정도 그 이하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70-80%로 성큼 다가섰죠. 이 정도면은 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거론할 때 여론이
박은 박이고 이는 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 그만큼 이 과거의 범죄 사실이 이 대통령과는 좀 파렴치적이었거든요. 박 대통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론이 일단 작동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주변을 싸고 있는 인사의 패턴을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죠. 검찰이 많다, 기재부가 많다, 뭐 그러지만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MB 계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는 얘기가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 풀어라 하는 얘기가 아마 안에서 그 에코가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루 사이에 확 몇 볼을 전진을 해서 사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이거 막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뭐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국민의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승복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올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야권이죠.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같이 거론이 되곤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특히 특별 사면, 대통령의 이 사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거래를 하는 느낌을 주면 저희는 사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정치적 거래다. 라는 걸 과연 좋아하실까? 저는 그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의 통합, 그 부분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거 따로따로 그걸 봐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한 만약에 사면이면 그거는 또 그 당시에 맞춰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주고받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묶어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상당 부분 국민이 승복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앞서 신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만일 부정 여론이 높다면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 있을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그런 건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민주당 그 인사들,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계속 프레임으로 만들어 왔다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빚진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나가고 그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나이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아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를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거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양측 진영의 인사들이 같이 거론이 되곤 하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건 뭐 이렇게 끼어팔기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잠시만요. 저희가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구 화재 현장에서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소방당국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면 연결해 주시죠. 사망자 중에서 방화범도 있나요? 그거는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2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사망 원인이라든지 그것도 그 조사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다시 브리핑 할 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법원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고요. 불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마는
7명이 숨지고 18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예.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났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7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이 있었는데 앞부분을 조금 놓쳤고요. 소방당국 브리핑이 아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법원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마는 7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좀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 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며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기 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 사저 앞에서의 집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냥 보도로만 뭐 이런 집회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모여가는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현장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중계되는 걸 보니까 이건 경우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내용이 거의 뭐 살인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 욕이 뭐 너무 심해서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거의 톱 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멘트를 봤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저 앞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사저뿐만 아니고 그 동네 전체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요. 이 실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유튜브에 요즘에 보수 유튜버들 하여튼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폐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돈벌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누구에게는 돈벌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트, 증오 스피치는 증오 범죄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는 그냥 뭐 법대로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최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것도 주택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위하고 고성, 그다음에 욕설, 정말 참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도 가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가서 또 합세하고 막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쯤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때 가슴 아픈 거랑 뭐 지금 가슴 아픈 거랑 그게 다르겠냐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셨지만 과거의 정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다 주목하고 계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집무실도 앞에서 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그거밖에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발언이 최선이었다. 네.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게요. 그 맞불 집회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집으로 가서 집회하겠다라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온 나라가 이렇게 헤이트, 증오 발언, 잘못하면 증오 범죄 이렇게 돼서 증오 폭력 이렇게 돼서 온 나라가 증오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전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광훈 의원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그걸 지금 경험하시니까 네. 그 아픔을 이제서 느끼시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법안을 내기 전에 예. 민주당 의원님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늦게나마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끊자 여기서. 그래서 이런 법안 만들 테니까 그 민주당 다수당 의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자. 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국가의 영업이익 개념인 경상수지도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큽니다. 자재 자체의 상승이 상식 선에서 상승이 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상승폭 자체가 상식을 초월하는 30%, 2배, 4배 상승하는 상황이고 관건은 점차 쌓여가는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큰데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중에서 그 상품 무역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상수지도 올해 4월 달에는 적자가 되지 않을까. 특히 4월엔 국내 상장사의 외국인 투자자 배당 지급이 몰린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 적자가 나오면 2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꺾이게 됩니다.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구 화재 사고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에 화재가 났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졌고 46명이 연기를 마셔서 다쳤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소방 인력 160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자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7층짜리 빌딩이었고요. 여기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숨졌고 46명이 다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상 정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또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소방차 50대 그리고 소방 인력 160명이 동원돼서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더 있는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대구 범어동 화재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대구법원 남쪽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난 건데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화재가 났던 그 건물입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보면 지금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3층을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진입했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은 2층 구석에 있는 203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이 203호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또 건물에 있던 4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건물 바깥쪽으로는 연기가 보이지 않지만 건물 안쪽에는 연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소방대원들이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각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명피해 여부를 정밀하게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상황에 불이 급격하게 번져서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법원과 가까운 만큼 변호사 사무실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났고 펑 하는 폭발음도 들렸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경찰은 방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 화재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대구 화재 사고 소식은 저희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으니까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이 부진해서 반등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4월 제조업 생산은 주력 업종 대부분에서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설비 투자도 둔화하고 내구재 소비의 회복세도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서로 짜고 해상 운임을 올려받은 사건에 대해 항로별로 크게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지난 2003년부터 17년 동안 한국, 일본 항로 운임을 서로 합의한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한국 동남아 항로 담합 혐의로 23개 선사에 부과한 962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2년부터 역시 17년 동안 한국, 중국 항로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하고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장 대표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회사 임원 김모 씨는 혐의가 가볍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의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펀드 판매 의혹 인정하십니까? 투자금 돌려받기 의혹 인정하십니까? 대광형 펀드 특혜 의혹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장 대표의 영장을 지난달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에서 2019년 4월까지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피해액은 2,562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은퇴자금, 주택 구입 자금,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 사업 설비 자금 등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디스커버리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재벌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노동당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2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을 10대 재벌로 확대해도 사내 유보금은 90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원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4% 증가할 동안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성장의 과실을 일부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만든 삼천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천교육대의 인권 침해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천교육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국가기관인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발생한 삼천교육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삼천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었다는 걸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삼천교육 자체가 국가의 인권 침해였다는 걸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삼천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서 가해자인 국가의 공식 인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기관에 속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삼청교육대는 악명 높은 수용시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강제 입소된 피해자 규모가 4만여 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출범 당시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잡혀가 사실상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붙잡혀 1981년 1월까지 군부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은 4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사망한 피해자만 최소 421명에 달합니다. 네, 그럼 피해자들은 그동안 손해배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삼청교육 피해자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입소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3,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삼청교육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한 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한 사람 모두를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 피해자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강 기자가 얘기한 파장이라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들과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작년 11월 삼청교육 피해자와 가족 22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내고 또 법원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에 더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는 한층 커질 걸로 보입니다. 40년간 고통을 호소해온 삼청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그리고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2심에선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상당히 오래전 위반 행위까지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이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적용하되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해 구형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장 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무 중에 후배 여경을 수차례 성희롱해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역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데다가 관련 증거를 통해서도 범행이 입증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경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자신은 성희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년 선도와 교정 교화 작업의 적절한지 등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소년부 보호 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현장 속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부 문제점을 점검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일 텐데 어째선지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모신 발제자분들 내용을 최대한 가감 없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감을 할 거면 그냥 공개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과연 어떤 쓴소리가 나왔을까요? 민주당에는 지금 두 개의 유령이 있다. 하나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또 반대로는 잣절적, 그러니까 잘했지만 졌다. 결국은 성공한 대선 후보가 있었고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패배의 원인이 없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초재선 의원 10명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 공개 여부를 놓고 초선 의원들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공개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초선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평가 작업들을 해 나갈 건데 초선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스스로 좀 절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조심스러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목소리를 높였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공개 반성문을 냈던 젊은 초선 의원들.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부르면서 문자 폭탄 등 곤욕을 치른 건데요. 초선들이 민주당에 들어온 지 2년, 쇄신 깃발을 내걸고 의욕을 보인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알을 깨고 나가는 그 과정 참 길고도 험난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9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부 국가들에선 풍토병처럼 될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비풍토병인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risk of monkeypox becoming established in non-endemic countries is real. WHO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risks of this viru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거불어 여수스 사무총장은 비풍토병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올해 들어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또 다른 보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The moment the cases that are being reported now are still primarily in the non-endemic setting among men and still primaril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WHO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확진자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사무국장은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좁은 지역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이렇게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대지를 적셔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 대구 화재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